안녕하세요.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길목, 더 크로스로드. 자, 오늘이 5번째 영상입니다. 자, 우리 네. 이 힘들게 온 여정을 우리 스스로 격려한다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칠까요? 우와, 네. 오늘 모신 분들도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읽어주는 연구자 네. 김경래입니다. 그게 딱인 것 같아요. 네. 예, 빨간 펜 투자자 이박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질문을 통해 세상을 배우는 질문자 두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5번째 주제는 요즘 개인화, 심지어 핵개인, 초개인, 개성화 이런 것들이 지금 물밀듯이 많은 워딩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점점 세상은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개인화 시대에 세상이 어떤 흐름으로 변화하게 될지를 크게 3가지 이슈로 오늘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자, 그 첫 번째 주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크로스로드 이슈의 큰 타이틀은 신흥시장의 초개인화 경제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여기서 신흥시장은 아시아 신흥시장을 의미를 하고 초개인화는 최근에 이제 많이들 이슈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2개가 결합을 한다. 그래서 메가트렌드 측면에서 보면 몇 번 이제 저희가 그 앞에 이슈에서 다룰 때도 나왔지만 메이저 아시아. 아시아가 메이저 리그다. 이제는 마이너 리그가 아니야. 기존의 메이저 리그들이 되게 이제 유럽과 미국이죠. 네. 네. 자기들끼리 G7, G10 그래서 너네 한번 이번에 초청해 줄까? 이랬었잖아요. 네. 조금 있다 보면 웃기지 마라. 오, 그 좀 있다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22세기는 가기 전에. 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마 훨씬 더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소비 측면에서 이미 아시아가 전 세계 소비의 절반 가까이를 지금 이미 소비하고 있고 네. 인구는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메이저 리그로 올라섰는데 네. 이 아시아 안에서도 일본이 제일 먼저 이제 치고 올라간 셈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나 싱가포르, 대만 이런 나라들이 치고 올라왔고, 요 아시아에 그래도 좀 빨리 산업화가 된 나라들이 그걸 받아서 성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개도국에서 중진국으로 넘어서려는 아시아의 나라들은 좀 다른 환경과 이미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가 깔려 있고, 개인화, 개성화를 넘어서 초개인화, 이런 말이 나오는 네. 시대하고 만나죠. 그죠. 네. 그래서 되게 그 소득이 이렇게 늘어나면 소득이 늘어난 만큼 이제 그 소비자들이 생존이나 안전과 같은 꼭 필요한 것들에만 소비를 하던 시대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이제 취향이라든지 기호라든지 이런 걸 살린 상품에도 이제 손을 뻗어지는 그 소비를 통해서 삶이 풍성해지는 정도가 좀 더 이제 커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이런 초개인화라고 하는 이미 이제 선진화된 나라들에서 네. 일어나는 이런 일들과 네. 결합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다룰까. 지금 초개인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개인화와 초개인화가 어디서 딱 잘라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그때 저는 픽셀 밸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가치가 아주 세분하게 쪼개져 가지고 픽셀 단위 이제 가로 세로 이렇게 있으면 만나는 점 있잖아요. 네. 그 단위로 작게 잘라진다. 이게 이제 디지털과 만나서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가 다 이제 기록이 남게 되잖아요. 그 사람의 취향과 기호를 상황과 맥락까지 고려해 가지고 맞춰줄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초개인화라고 하는 메가 트렌드죠. 네.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로는 이제 이런 세부 사항을 포함해서 개성화라고 하는 흐름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아시아에 새롭게 한 1인당 GDP 한 5천에서 10,000달러 정도에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성장해 가는 거기서는 이제 경제적 기반이 마련될수록 개성화라고 하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전 세계적인 이런 초개인화하고 이제 만나는 거죠. 아시아로 부가 올라오고 그 속에서 신흥국들의 중산층들이 개성화되는 풍토와 초개인화가 이렇게 셋이 어우러져서 만나는 이런 양상이 생기고 있다. 그게 이제 이 신흥시장의 초개인화 경제,
개인화라고 하는 크로스로드에. 네. 한국도 개인화가 되고 일본도 개인화가 되고 있잖아요. 음. 여기서의 개인화와 신흥 국가가 지금 아직 소득 수준이 낮지만 성장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이 신흥 국가에서의 개인화가 경제적 어떤 활동이나 문화적 관점에서 다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화 그거는 이제 경제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때의 역사적 맥락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990년대 한국을 큰 흐름으로 두 개를 잡는다면 네. 하나는 민주화였던 것 같고요. 네. 군사 독재였다가 이제 민주주의로 이제 넘어오는 그 민주화였고 또 하나는 세계화였어요. 근데 지금 아시아의 신흥 성장국들이 만나는 세계는 디지털 경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잘 살건 못 살건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도 스마트폰 보급률이 80~90% 정도란 말이에요. 스마트폰은 켜기만 하면 세계랑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90년대에 우리가 95년인가에 소득 수준이 $10,000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 우리가 처해 있던 역사적 맥락하고 지금 요 아시아 신흥국들이 만나는 세계사적 변화의 맥락이 전혀 다르고 지금 이미 우리는 지금 AI 문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그 시기에 AI 문명으로의 전환기를 만난 거고 우리는 90년대에 세계는 안정적인 전후 이제 냉전이 막 무너지고 이런 시기에 제조업 기지가 이제 아시아로 넘어오고 있고 이런 세계하고 만난 거죠. 그러니까 각 나라는 그 나라의 발전 경로가 있는데 세계는 또 세계대로 돌아가니까 그때 만나는 역사적 맥락이 다른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때는 좀 느슨한 개성화였다면 그래서 아마 제 세대는 아마 기억을 할 건데 일본 소설들이 유난히 그 자아에 대한 탐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하루키 그래서 90년대 한국 젊은이들한테 하루키 소설이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들여다보자. 내 안에 나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대라면 지금은 에이전트 AI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터랙티브 AI 이미 뭐 웹에서 학습한 걸 가지고 소비자한테 전달하고 이런 정도의 형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정보를 흡수하고 그러니까. 예, 이런 형태의 AI가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이 사람들은 이제 소득 뭐 $10,000 이런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가 맞닥뜨린 거죠. 그래서 만나는 세계가 많이 다르다. 우리는 이렇게 성장 단계가 선진국이랑 비슷하게 했잖아요. 음. 제조업하고 대량 생산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개인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흥 시장은 이미 그 산업군의 성장이 과거 농업 시대에 아직도 머물고 있는 이 나라가 그렇죠. 디지털이 오면서 바로 초개인화로 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쵸? 그러니까 네. 초개인화로 갈 기술적인 어떤 역량은 이미 세계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리고 그 나라 유통업체들, 예를 들면 태국의 어떤 슈퍼마켓 체인은 얼굴 인식을 통해서 그 자기네 고객들이 예를 들면 채소 매대에서 오래 있었나 네. 뭐 이런 거 다 데이터 해가지고 맞춤해서 이제 하는 네. 그러니까 그 틀은 그러니까 글로벌한 틀은 네. 이미 초개인화로 가고 있고 그게 경제력이 낮다고 해서 거기는 뭐 한참 있다 들어가고가 아니고 네. 들어갈 준비는 다 돼 있어요. 네. 문제는 소비력일 뿐이지 네. 예, 그건 들어갈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이슈에서 이게 만나는 걸 얘기하잖아요. 메이저 아시아라는 것과 개성화라는 메가 트렌드가 만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만나는 지점에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는 네. 역사적 맥락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60년대와 그다음에 1990년대 다르듯이 그다음에 2020년대가 지금 다른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 그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글로벌하게는 초개인화라는 형태까지 온 이 시스템하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나 어떤 개성화를 준비하고 있나 이게 이 이슈의 핵심이 아니냐. 세계 가치 조사라고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 국민들이 전통적인 여긴 종교를 포함해서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냐 아니면 세속적이고 합리적인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냐 요 축 하나랑 그 다음에 생존과 관련된 가치를 더 많이 추구하느냐
아니면 자기 표현 쪽이 훨씬 더 강하냐. 요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세계 가치 조사라고 전 세계를 이렇게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걸로 조사해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되시죠. 전통보다는 세속적이고 합리적인 가치를 훨씬 더 중시하고 자기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네. 쪽에 들어 있습니다. 인도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이런 데들이 대부분 세속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가 아니라 전통적이고 종교적 가치 쪽에 문화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개성화의 과정을 밟더라도 출발점들이 많이 다를 거라고 보여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식민지하고 한국 전쟁 이런 걸 거치면서 전통적으로 우리를 바치고 있던 시스템이 거의 다 한번 깨지고 전부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자본주의적 질서 안으로. 그러면서 전통이 계속 유지되면서 온 게 아니고 네. 세속적이고 합리적인 가치 중심의 세계로 재편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시아의 새로운 국가들은 불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전통적인 어떤 가치 있잖아요. 그게 여전히 이 사람들의 삶에 배어 있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인터랙티브 AI와 만나는 이런 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슈에서는 메이저 아시아가 우리가 하이브리드 허브로서의 한국을 볼 때 메이저 아시아가 우리한테는 큰 기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이 나라들이 이렇게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오는 이 상황의 나라들이 우리한테는 이제 좋은 어떤 시장으로서의 가치들을 갖고 있을 텐데 지금 요 크로스로드 이슈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의 개성화의 방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개성화됐듯이 이렇게 봐서는 제대로 보기가 어렵다. 일반적인 개성화의 통로라는 게 자기를 알기 시작하고 자기 취향과 기호를 알고 그다음에 그걸 표현하려고 하고 이 순서대로 이렇게 네. 가는데 그들이 만난 세계가 달라서 마치 이렇게 비유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자본주의화 과정을 겪는 나라들의 패턴이 1차 산업, 농업이니 뭐 채굴이니 그래서 그 다음에 제조업으로 갔다가 네. 서비스업으로 가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더불어서 거의 막차를 탄 맞아요. 나라들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들은 1차, 2차, 3차, 4차가 동시에 몰려든 맞아요. 양상을 네.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 이 나라들도 스마트 보급률이 다 90%,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글로벌한 동시성의 세계에 바로 접속이 가능한 삶이죠.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아시아 신흥 국가를 좀 어떻게 보세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는 모바일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스마트폰 시장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모바일이 없이 그냥 바로 스마트폰 시장으로 들어간 국가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네. 스마트폰이 기존 모바일 폰하고 뭐가 다르냐면 개인의 행동 패턴을 수집할 수 있는 도구가 네.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또 요즘 이제 뭐 폰에 들어가 있는 AI 기능들이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서도 이게 소리를 듣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구나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네. 뭐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 폰이나 다 그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다 보니 이 개인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 되어 있는 거죠. 개인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소비하는 패턴부터 시작해서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이 시점에 어디에 와 있는지 이런 네. 것들을 알아야지만 개인화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우리는 경제, 이 산업 발전이라는 이 단계를 거치면서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법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이 체계화돼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갑자기 이제 이런 체계 없이 뭐 예를 들어서 섬유 산업에서 갑자기 중공업을 거치지 않고 그냥 벙 뛰어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온 입장이다 보니까 법적인 체계도 아직 정비가 좀 안 돼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데 그 나라에서는 가능하고 뭐 이런 이제 사업적인 기회들이 있고요. 그런 규제가 아직 메이저 아시아에 해당되는 이런 국가들은 그 규제를 못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경우들도 많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핀테크 분야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돈과 관련된 뭔가를 하려면 금융위의 허가도 얻어야 되고 금감원의 감독도 받아야 되고 은행권에 그런 제재도 걸고 막 이렇기 때문에 뭘 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신흥 국가에서는
개인 간 P2P 대출 같은 것도 해줄 수가 있고 뭐 그런 걸 또 해주는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현금을 포인트로 바꿔주는 보따리상 같은 게 있어요.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전혀 다른 개인화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시장의 성장 가능성들이 앞으로 이렇게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있고 네. 또 우리 못지않게 한국도 국뽕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도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 틱톡에 해당하는 잘로 같은 게 있거든요. 거의 국민의 85%가 그걸 쓴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만 자국 중심의 그런 걸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접목된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보통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 소득이 $10,000 정도면 수집 시장이 발달하고 네. 뭐 $20,000 정도 되면 고급 식재료 유통업이 발달하고 근데 여기는 소득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한꺼번에 오는 거야. 네, 여기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AI가 들어오고 1대1 맞춘 뭐 네. 상담도 해주고 네. 그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네. 것들을 가지고 바로 접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은 낮아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거의 유사한 것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결합에 대해서 네.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네. 그냥 우리가 해왔듯이 그래 소득이 이 정도면 네. 이라든지 뭐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나라만의 어떤 자국 문화 중심의 그런 아까 제가 같이 얘기했지만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가 네. 이게 아마 이 시장을 우리가 열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커나갈 거니까 길목인 건 맞는데 그냥 우리가 프리패스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네. 프리패스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이해하고 이 시장을 들여다보면 너무 재밌는 시장일 것 같은 거예요. 아까 기본적으로 어저께도 아니 우리 지난번 편에도 얘기했지만 수요가 어느 정도 일어나야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신흥 국가는 이미 기본으로 인구 보너스 효과는 다 깔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 다양한 산업, 다양한 가치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상황에서의 초개인화가 떡 들어오니 그렇죠. 너무 재밌는 시장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네. 보통 초개인이나 개인이나 이러면 뭔가 세련되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소득은 얼마 안 되는데 초개인하고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 맥킨지가 어디서 보고서를 내면서 퍼스널리티 2.0인가 이런 용어를 쓴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나이지리아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지리아 소비자의 74%, 인도 소비자의 65%가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는 브랜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만나는 지점이 다르면 사람들의 개성화가 다르게 피어나는 거예요. 네, 네. 우리 90년대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개성화에서 이제 겨우 나를 찾던 시절이잖아. 응? 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라고 부르는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뭐 이런 생각 겨우 할 때예요. 네. 근데 지금 이 동네의 소비자들은 이미 글로벌한 동시성의 세계와 접속해 있었기 때문에 사고의 다양성이라든지 뭐 이런 폭들이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어서 그 점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인 거를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그 시장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 거냐를 조금 고민을 하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특히 고령화가 제일 늦어지고 있는 국가이고 예, 인구 구성비도 굉장히 젊은 세대가 이루어진 국가여서 아마도 누구나 탐내는 시장일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문화 코드 이슈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인프라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은행 계좌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라는 거예요. 현금 거래가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은행 계좌는 없는데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왜 그 데이터 한정된 폰들을 쓰잖아요. 그런 식의 폰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사서 쓰는. 그래가지고 트래픽이 예를 들어서 데이터 트래픽을 다 써서 SNS를 할 수 없으면 그걸 전화를 하면 데이터 트래픽을 채워주는 사람이 와서 채워주고 가요. 돈을 받고 뭐 이런 서비스도 있고 되게 희한한 나라인 거죠. 우리가 보면은 아니 스마트폰을 쓰는데 저게 말이 돼? 약간 그런데 이제 결제 시스템도 우리나라는 결제 종류도 되게 많고 뭐 모든 어떻게 보면은 신용카드가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되는 구조인데
그게 이제 안 되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화 코드랑 연계가 많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행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못 넣고 네. 계좌를 안 만들고. 네. 근데 스마트폰을 쓰는 걸 보니까 저건 가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은 또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정기 결제 베이스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이 아니라 결제를 하는 이상한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동남아시아의 그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이런 소위 얘기해서 신흥 국가들이 네. 그 인프라를 지금 구축하느라고 자충우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 속에 1차에서 4차 산업혁명까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네. 데도 있다니까. 네. 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베리피케이션이 된 그러니까 이제 확인이 된 솔루션을 들고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시별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중국도 보면은 성 하나가 나라 하나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듯이 동남아시아에도 큰 인구가 많은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들은 도시별로 이게 접근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똑같이 그런 식으로 진입을 하는 근데 그 속에서도 스마트폰이라는 게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 그 안에서도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도시의 특성에 맞는 개인화가 일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처럼. 신흥국, 아시아 신흥국의 기준값은 뭐고 어느 나라가 해당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GDP 1인당 GDP 한 4,000달러 정도 이렇게 좀 넘어서서 네. 한 10,000에서 12,000달러.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1인당 소득으로 보면 말레이시아 정도가 제일 네. 높다고 볼 수 있고 네. 제일 낮다 그러면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한 4, 5. 방글라데시나? 방글라데시도 포함되는 거죠, 신흥국에? 이제 최근에 방글라데시가 놀랍게 예전엔 최빈국 네, 이랬었는데 네. 예.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정치나 이런 게 조금 안정돼야. 그래서 우리 90년대가 아까 제가 민주화와 세계화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큰 기틀을 다진 거예요. 그 기틀 위에서 이제 IT 디지털화에 편성한 건데 이 나라들은 아직은 그 정치적 안정이 완전하지는 않은 네. 특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더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계속 넘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뭐 중국 성장하고 이러면서 시장들이 주변에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고 그래서 소득 수준은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90년대 초반, 초중반 한국이 네. 소득이 그 정도. 네. 이렇게 좋습니다. 어쨌든 신흥 아시아 국가들이 전혀 다른 트랙 위에서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 새로운 경제 주체로서의 성장을 하고 있는 시점, 메이저 아시아 트렌드에 맞춰서 그런 상황에서의 이들의 그 글로벌화 디지털 초개성화라는 메가 트렌드가 어떻게 크로스돼서 어떻게 어떤 경쟁 문화들이 파생되어지는지 잘 지켜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